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7월 27일이고 예, 월요일이네요. 자, 오늘 이재명이 브라질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떴고, 도착하자마자 막 공항에 내린 김에 그렇지만 상당히는 이례적으로 거기 있는 브라질 항공사의 엠브레러에 수송기를 관람을 했고, 질문도 던지고 구체적으로 꼼꼼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쭉 여러분 다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민항기, 현재는 수송기 이제 우리가 세대 도입하게 돼 있는데, 민항기적으로 협력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다. 자, 요번에 이제 그런 브라질 쪽에 적극적인 입장도 나왔다고 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면은, 아직 이제 요번에 결정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릴 텐데,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상호 협력의 신호로서 우리가 민항기를 좀 사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주로 거래하고 있던 보잉이나 에어버스를 상당히 자극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격적이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려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쭉 다뤄왔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을 서로 여러분한테 한 번 더 확인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 갔을 때 거기 벤처 캐피탈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모두 발언을 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엄청나게 의미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국과 미국은 올해는 안보 동맹을 넘어 이제 기술 동맹, 혁신 동맹, 스타트업 동맹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야 된다.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어요. 자, 기술 동맹 혁신 AI 투자, 이번에 투자액, 거액의 투자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뻥이라고 보기 위해서 지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스타트업, 신산업들이 발굴이 돼야 된다. 그 중에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한국에서 출발할 것이다. 왜? 향후 많은 미래 사업이 AI나 차세대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올 텐데 우리가 거기 준비를 돼 있고, 미국은 스타트업이 거기서 그런 걸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생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럼 기존 방식이라면 아이디어만 내서 주식시장 상장하고 중국 같은 파트너를 구해서 생산한다. 이런 컨셉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컨셉을 적용시킬 수 없다. 특히 중국에다가. 분명하죠? 그럼 거기에 한국에서 벌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의 운명이 한국과 같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보까지 같이 당연히 가야 되겠죠. 상승 효과가 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브라질은 이런 다극화된 세상에서 세상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크게 내놓을 수 있는 차세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이 엠브레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에어버스와 보잉은 오래된 몸뚱아리를 굴리기가 막 힘들어할 정도로 낙후돼 있지만, 나후됐고 이렇게 혁신적이지 못하지만 비효율적이고, 그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향후 러시아나 관계 개선이 다 된 러시아나 중국에 잠식될 가능성이 커요. 예, 거기서 이제 브라질이 강하게 한국과 손을 잡고 온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엄청난 베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판이 열린 거예요. 자, 보자. 제가 7월 10일 날 이런 말씀 드렸죠. 얼망졸망 인구 190. 그때 우주항공청인가? 하여튼 경남에 이재명이 갔을 때 카이 사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업체랑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카이 사장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 민영화하고도 크게 상관이 있어요. 현재 군수품 갖고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추구하기 어렵고 덩치를 키울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들었었다고 보고, 여기서 지적한 내용 이런 거죠. 브라질 업체가 엠브레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남미라고 했나요? 브라질이라고 했나요? 하여튼 대충 그 정도로 이야기했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마케팅력과 자금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도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나오는 발언들조차도 사실 사전에 조율된 거예요. 한번 검토를 거친 거예요. 네.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내용 정도만 나와요. 거기서 그냥 퇴짜 놓거나 이런 큰 계획에 대해서 퇴짜 놓거나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브라질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이번에 봤을 때는 더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브라질도 강력히 원한다. 간절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A320, 뭐 B737 언급했는데 이게 현재 가장 시장이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엠브레어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에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서로 이제 갈라치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으로 올라오고 싶은 건데 혼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오늘 뭐 이런 보도들 쭉 나왔죠. 여러분들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브라질에서 만난 대한민국 공군, 뭐 크기 압도하는 수송기 시찰까지. 자, 이게 뭐 이 제목만 보고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에게 좀 황당하실 것 같은데, 이거 왼쪽에 보는 게 엠브레러의 C390이고 이걸 우리가 세대 도입하기로 했고 첫 번째 기체가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시험 비행을 한두 달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인수하거나 또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재명이 가가지고 한국 공군 조종사들하고 지상 인력들하고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그들이 왜 거기 있느냐? 이 비행기를 인수하러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교육받고 인수받는다. 예, 이 정도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 자, 이게 대한 이제 제가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죠. 이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했다. 따로 시간 내서 가기는 좀 그랬다. 근데 지금 브라질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은데 2박 3일 정도 예, 되게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리고 엠브레어의 관계자들은 진지했다. 예, 그게 저의 인상이었습니다. 예. 자, 왼쪽에 이제 코 큰 사람이 엠브레어의 관계자 같은데 이재명이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수송기 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엠브레어 관계자가 딱 요 말을 했어요. 요때 요 사제가 캡처한 이 순간에 한국 회사들이 C390의 공급 라인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민항기 분야로 협력 확대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카이도 원하고 있다. 그것은 참 여기 산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난번에 경남에 사천에 갔을 때 우리 카이 사장이 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이 가지는 부담은 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이래 되면 일단 우리가 이 비행기를 좀 사줘야 돼요. 우리가 현재 북극 항로나 남북 소통, 그리고 그것은 유라시아 대륙과의 소통, 몽골과의 소통, 지금 만주 지역이 엄청나게 활발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중형 민항기 시장이 엄청나게 열릴 거예요. 지역 공항들이 다 활황이 될 거예요. 특히나 북한 지역이나 만주, 러시아 지역은 도로망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시장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형기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무르익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 회사들 C390 공급 라인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C390을 선택할 때 많은 그때 이제 많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이게 이제 대형 항공기 2차 사업이었거든요. 돈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대형 항공기 1차 사업 때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 를 선택한 바가 있어요. 네 대를. 그게 2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주변의 분위기가 또 같은 기종을 선택해야 된다. 미국 기종으로.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이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거부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야 된다. 즉 한국의 항공기 부품 회사들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왜?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직접. 자, 거기에서 지금 좀 있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엠브레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엠브레어 관계자가. 한국이라는 업체, 기존에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굳이 한국 업체 넣을 필요 없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C390에 그때 한국과의 계약 관계의 조건에 따라서 한국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 업체들이 C390 부품을 만들고 있고 C390은 요즘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걸 디딤돌로 삼아서 민항기 분야로 협력 확대를 원해.
이것은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원한다. 룰라도 원한다. 지난번에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가 양쪽에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이거다. 뭐 닭고기야 이미 우리가 많이 사 먹고 있으니까. 예. 그림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버스와 특히 미국의 보잉을 대체하는 경쟁자로 우리가 올라선다는 거거든요. 지금 브라질이 보고 있는 시장이 그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정치 외교적인 결단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이 시장 들어간다. 보잉이 힘들 수 있다. 예, 요거를 보여줘야 된다. 어느 순간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중형 항공기 한 200인승 이하 엠브레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기종들을 좀 일단 사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야금야금 시장을 넓히면서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이것을 계속 끌어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작전을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지난번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울릉공항에 처음에 시범 운항, 울릉공항 공사하자마자 이렇게 한 바퀴 두르고 간 거, 포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에 엠브레어의 주력 기종이 그때 등장했었거든요. 물론 그 기종은 내릴 수는 있지만 현재 고려되고 있는 기종으로서는 좀 크거든요. 굳이 그거 안 해도 돼요. 예, 그보다 사실은 거기에 주력으로 울릉공항에 주력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비행기라면은 약간 70인승, 90인승 정도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엠브레어 기종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엠브레어에서는 총괄 부사장까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대충 짐작이 됐던 부분이에요. 엠브레어를 선택하면서부터 22년, 23년에. 자, 이게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26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26톤까지 무게로 따지자면은 자, 그리고 병력은 80명인데 26톤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게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었잖아요. 왜 우리가 소형 전술차에다가 포를 올리냐. 그게 한 7톤 정도 됐어요. 7톤 정도. 자, 그러면 거기에 포격하고, 포탄하고, 운용병력, 정비병력, 예. 그게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외 원정군으로서 나갈 때 쓸 수 있는 가장 큰 화력이다. 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서방권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다 생산이 중단됐고, 에어버스에 있는 A400, 그리고 일본의 C2 같은 게 36톤급이에요. 거기도 장갑차도 못 실어요. 그 정도 그 정도 무게 되면. 왜냐면 약간 여유분을 갖고 실어야 되는 거니까. 꽉꽉 누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음 세대, 차륜 장갑차. 또 30톤급이에요. 그 30톤급 장갑차도 지금 A400이나 일본의 C2에 아슬아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현재의 중장기 계획에는 안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30톤급으로 버텨야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소형 전술차에 올린 보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노출된 게 MBC 보도 한 10분짜리인데, 이 점이 질문한 거 이런 걸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봅니다. 이걸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오래 나를 수 있나, 항속거리에 대한 질문을 했고,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나를 수 있나, 몇 시간 나를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엠브레어 관계자는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최대 적재량이 26톤인데, 26톤을 다 실을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나를 수 있다. 예. 이 항속, 순항 속도가 시속 800km 정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2시간 나르면 1600, 한, 만재에서 한 2000km 정도 나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의미심장한 질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항속 거리가 길고, 그게 우리의 영향력이거든요. 예, 해외 원정군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 다음 공중 급유를 할 수 있나? 이거는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 키트를 장착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더군요. 그거는 뭐 이미 여러 군데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정도. 자, 요거
지난번에 사천에 갔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카이 사장 이거는 사전에 분명히 의논이 된 내용이에요. 국민들한테 공개한다는 취지죠. 군수 산업으로서는 카이가 계속 클 수 없다. 카이 민영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 중형 민항기 민항기를 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예, 제가 생각해도 맞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그러면 우리가 점프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수리온이나 미르온 같은 소형 무장헬기를 프랑스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국산화를 했지만 거기서 사실 프랑스가 상당히 우호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KF-21의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이 뭐 우리한테 지원하겠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발을 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왜? 경쟁자니까 차후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은 좀 다르다. 엠브레어는 이번에 그런 신호를 분명히 줬다고 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런 결론 나왔잖아요. 뭐 언론에서 뽑았지만 좀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이건 정말 해볼만 하잖아요. 획기적 제안에 대통령이 이재명이 눈이 번쩍했다. 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보러 갔다. 이거는 신호를 상당히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거 결정한 걸 보면 2024년 12월 4일 날 결정을 했는데, 요거에 전제되는 결정이 이제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 했거든요. 12월 4일이니까 23년 5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결정된 내용이에요. 요때 요거를 문재인 때 마지막으로, 2022년 초에 크게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때 공군이 엄청나게 마음을 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선일보 유용원 같은 작자들이 이거 C130J 사야 된다고 계속 압박 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엠브레러 C390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이게 7천억이죠. 세대다. 세대가 7천억인데 이게 뭐 기체값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연합뉴스에 이 결정에 대한 보도를 한 것이 한번 보십시오. 2차 사업서에서도 로키드 마틴의 C130J가 유력했다고 봤는데 1, 2차 사업 기종이 달라진 건 되게 이례적이다. 예, 우리 뉴스 보도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유용원을 물먹였다. 자, 그만큼 공군에서는 마음을 졸였다. 문재인 때 걸었던 그 기종 선정의 기준을 이게 한번 파토가 난 다음에 두 번째 선정이 된 거거든요. 거기서 한국 업체와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소시엄 형성이 있었어요. 그걸 아까 엠브레어 관계자가 이재명한테 가장 먼저 강조했던 부분, 한국 업체들이 C390에 글로벌 공급망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한 부분. 그걸로 버텨서 공군이 이걸 따낸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방사청 관계자가 비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절충 교육. 여기서 절충 교육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우리 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배우면서 제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걸 언급이 없어요. 여기서는 비용, 성능, 운용 적합성, 절충 교육. 그 절충 교육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강조하려면 훨씬 더 뚜렷하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써 뺐어요. 그래서 윤석열 때예요. 비용 성능이 별 차이 없고 다른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 이러면서 적답을 회피했어요. 네, 눈치 보인다 이거예요. 눈치 보인다. 윤석열한테 찍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용 성능이 별 차이 없다?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른 부분의 유의미 차이가 뭐냐? 요 두 가지. 비용 성능 제가 보기에는 비용도 쌌어요. C390이 왜 처음에 시장에 진출하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성능 이게 훨씬 좋죠. 급이 다른 차라니까요. 차가 아니고 비행기. 네네. 자동차 한국에서 하는 분류에 비유를 해보자면은 C130J 같은 경우는 적재 중량이 19톤이에요. 19톤. 19ton이고 C390은 26ton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서방권에서 현재 생산 중인 주력은 36톤급이에요. A400 에어버스에, 그리고 일본의 C2, 그게 현재 생산되는 거 다예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70톤급 이런 거는 생산이 더 이상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130J는 우리 아반떼 같은 거예요. 준준형. 그리고 C390은 소나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능이 별 차이가 없다. 수송기가 수송 능력에서 달라지면, 그리고 항속거리는 당연히 더 길죠. C390이 더 많이 실으면서 더 기니까 이거는 성능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비용도 그때 더 쌌을 거예요. C130J보다.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 그때 제가 정리를 했던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 수송 중량이 26톤대 19톤이에요. 이건 체급이 완전 다른 수송기예요. 다른 수송기. 자, 순항 속도는 이쪽이 이제 터보 제트 엔진이기 때문에 870km고 시속, 이쪽은 620km죠. 예. 당시 제가 그때 가격을 봤을 때 오히려 C390이 이제 저렴한 측면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이제 C390을 채용하는 나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C390이 C130을 대체 시장을 보고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이제 엠브레어는 덩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을 정말 잘 노리고 시장 전략을 짜거든요. C130이 이제 초기에 많이 풀린 C130이 나이가 들어서 대체가 돼야 되는 시점에 도달을 했을 때 C390을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유용을 위해서는 C130을 계속 사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고, 우리 공군에서는 C390으로 가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형국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국산 중형항공기 개발을 위한 어떤 컨소시엄이라는 부분,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물고 늘어져서 겨우겨우 이걸 해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방권의, 자, 유럽 쪽에 이제 주요 항공기는 에어버스 A400M이 있죠. 37톤이고, 뭐, 당연히 공중급유를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터보 프롭이에요. 일본도 C130 쓰다가 이걸로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유럽도 C130 쓰다가 에어버스 A400으로 갈아탄 거예요. 19.1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우리 목적으로는 37톤을 내야 되겠다라는 게 서방의 결정이었고, 근데 우리는 계속 30톤급으로 가겠다. 대신에 해외 파견 부대에 대한 화력 지원은 105mm 포를 갖다가 소형 전술차에 올림으로 해서 해결하겠다. 예. 자, 그거나 크게 진배 없다. 왜냐하면 37톤 정도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륜 장갑차에 올리는 105mm 포 정도가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차량이 있죠. 예, 그럼 한 27톤, 28톤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요. 여기에. 그죠? 105mm 아마 일반적으로는 저 아픈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대전차 능력까지 포함된, 그게 왜냐면 기존의 주력 전차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일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105mm, 일본 같은 경우는 105mm 저 아픈은 아닐 거예요. 자, 거기에 대응하는 전력을 우리는 30톤급 수송기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소형 전술차에 105mm 그것도 포를 새로 개발하면서까지 일단 사거리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국내에서 훈련할 때 보면은 기존 풍익이라고 트럭 버전에다가 올라가 있는 105mm 곡사포를 보면은 시가전 같은 데서 직사 지원하기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높은 곳에 배치해 놓고 때리는 거죠. 시가전에서. 자, 그런 면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30톤급으로 계속 간다라는 이야기로 비춰질 수 있어요. 어차피 여기 전차 못 실거든요. 보병 전투 장갑차도 못 실어요. 크게 실을 수 있는 게 장갑차 위에 있는 105mm 포를 얹는 건데, 27톤, 28톤으로 그걸 가름하려 그러면은 일단 방호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활용했던 대전차 자주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이 없다.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그 포탄에도 105mm 탄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철갑탄 유나 관통력이 좀 부장되는 그런 탄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는 30톤으로 계속 간다. 예,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수송기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CN235라고 6톤급 작은 거죠. 20, 뭐 2, 30도 있는 것 같고, C130H라고, 이게, 무게 중량 같은데, 수송량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할까, 동시에 길이가 짧아요. 예, 예. 이 12대, 요번에 이제 2014년에 대형 수송기 1차 사업대에 들어온 C130J, 요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40대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세대 더 가진다는 거죠. C390으로. 자, 그래서 이게 대형 수송기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공군이 우리는 대형 수송기를 갖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형 수송기를 산 것이고, 기존에 있던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준준형을 사자고 한 거니까, 일단 시작을,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쭉 나오죠. 프랑스 공군은 A400을 50대 정도 가질 생각이고, 독일 공군은 40대, 영국 공군은 20대, 일본 항공자위대도 C2 전투기를, C2 수송기를 22대에서 10대 더 이상 가질 예정이니까 40대 정도까지 가실 것 같아요. 저게 이 나라, 우리가 더 이상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해 드릴 때는 여러분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우리의 역할, 군사적 팽창을 봤을 때, 우리도 이 정도 급의 전투기, 수송기를 이 정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예. 자, 최소한 제가 봐서는 독일 공군 정도, 일본 항자대 정도의 숫자는 가져야 된다. 즉, 40대에서 50대 정도는 가져야 된다. 30톤급이라도. 그게 제 생각이고, 요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당하는 수송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C390을 세대를 도입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거의 마중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국산 수송기 이미 디자인이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30톤 살짝 넘는, 지금 C390보다 살짝 큰 거거든요. 거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뭘 주로 실어 나를지에 대한 부분, 무게하고 내부 공간, 체적, 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C390과 상당히 유사해 보이고, 카이는 뭐 몇 년을 개발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엠브레어의 C390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사고, 그 이후로는 합작 생산해서 한국 고유 모델을 개발한다. 그런 설명이 돼요. 우리도 40대에서 50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프랑스, 독일, 영국 전부 다 C130 타다가 이걸로 다 갈아탄 거거든요. 이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늦어요. 그런데도 C130J를 계속 사자고 했던 그 세력들의 본색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감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때 이것은 22년 3월 25일 때 142회 방위사업 방추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의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C390을 살 수 있었어요. 많은 드라마가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컨소시엄 구성 의무화 시범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 그래서 그때 획득 계획 및 국외 업체와의 협상 전략, 기존 결정 방법 등 세부 추진 방안을 포함한 구매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내 업체의 수송기 분야 핵심 부품 제작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게 아까 엠브레의 관계자가 우리 이재명한테 홍보했던 부분이 이대로 됐다는 겁니다. 즉 국내 업체들 여러 개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 제가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링크 걸어놓을게요. 그때 했던 거. 이겁니다. 이걸로 C130J를 무찌른 것이고 향후 갈 수 있는 디딤돌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엠브레어와의 어떤 협력 사업이 더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22년 이후에 있었던 세상의 변화라는 것이 이 방향으로 더 강하게 우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이거 세대 사고 나머지 우리 필요한 수십 대의 분량은
협력 사업으로 해서 국산 기종을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민항기로 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민항기를 좀 사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보잉하고의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된다. 예. 자, 그 왜 이제 눈에 띈 게 보면은 이게 이제 비행기를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뒤로 이동 중인 모습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시범기라는 게 아직 본격적으로 취역을 안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색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병력들이 거기 가서 조종사들은 조종 교육 받고 있고 정비 인력들은 정비 교육 받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라운델이라고 하죠. 라운델이 지금 국적 표시가 명확치가 않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공식적인 비행기가 아니다.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공군기에서는 라운델은 밑에 두 가지입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색깔이 도드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우리가 민항기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의 KLM이라고 항공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브라질에서 암스테르담에 그 비행기를 배달한 내용을 30분짜리로 다룬 게 있어요. 이게 195 버전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엠브레의 가장 큰 기종이에요. 예. 이거는 사실 우리 국내 부산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데는 안 가봤기 때문에 부산, 서울은 몇 번 타봤거든요. 이런 거는 국내도 없습니다. 예, 거의 버스인데 이게 브라질 엠브레어의 E195, 190도 있고 195도 있고 이런데 E2 요 버전인데 요거는 이제 좌석 숫자가 뭐 195 요런 이야기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1등석을 몇 개를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사실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종 자체는 한 기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게 일단은 현재는 여기에 해당하는 기종을 에어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 캐나다의 봄바르디에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을 보잉도 그런 과정에서 엠브레어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보잉에 문제가 생기면서 뱉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잉은 이런 해당 기종이 없어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기종을 산다는 데에서는 미국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기종을 좀 사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 확대,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 시베리아 동부 개발 이런 게 되면은 일단 이런 기종을 투입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항공 상황이 훨씬 활발해질 거예요, 지금보다. 차로 갈 수 없고 기차로도 갈 수 없는 부분 항공기로 가야 될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고 칩시다. 우리는 남쪽에서 사업할 게 많아가지고 갑자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거기를 뭐 교통수단 못 타고 가실래요? 출장 가시려면 비행기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 딱 적당한 비행기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여기서 이제 우리도 좀 덩치를 키우고 싶다는 거죠. 그 부분은 엠브레러가 혼자 결정하기 좀 어렵다. 예.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320 같은 경우 시장은, 예. 그렇지만 그들이 늙어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중국도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엠브레어는 우리하고 손잡고 하고 싶은 거죠. 예. 자, 그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울릉공항 준비하고 있을 때 시범 사업을 하고 이 190, E2 같은 기종이에요. 좀 전에 소개드린 거랑. 예. 이게 와서 관계자들이 타고 한 바퀴 돌았어요. 포항에서 출발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왜 이 기종을 선택했냐 이거예요. 실제 이게 울릉도로 취항할 가능성 또 있긴 하지만 좀 공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은 이륙 중량을 줄이거나 해서 좀 애매해요. 착륙하려면 착륙할 수 있어요. 한 1200m 할 줄 오면.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에 있는 그 조그만 비행기, 프랑스 조그만 비행기로 가잖아. 70인승 뭐 요런 거. 그럼 그걸로 시범 비행을 해야지 왜 이걸로 시범 비행을 했냐 이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게 더 적절하죠. 현실적이니까 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느낌이 좀 낮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자, 이게 이제 현재 얼마 전에 소개드린 내용이에요. 현재 이제 에어버스하고 특히 이제 보잉이 문제가 많이 생겼죠. 추락하고 뭐 희한한 문제들 생기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품질 저하. 그래서 이게 8,000대까지 주문이 몰려 있다. 2032년까지. 예.
현재는 에어버스 56%, 보잉이 40%, 엠브레러가 4%다. 그것도 기종이 국한돼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장이 한 200에서 300인승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엠브레러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거죠. 예, 우리하고 손잡고 가면 딱 좋겠다. 우리는 이제 점프 스타트 할 수 있는 거죠. 단기간에 기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현재 주력 기종이죠. B737과 A320, B737 60년대 설계, A320 80년대 설계. 얘들의 이제 하는 게 이제 180에서 240석짜리. 예, 요게 이제 핵심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웬만한 건 다 커버하죠. 자, 요런 게 있고,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엠브레러의 그 E2 기종 한 150에서 190 나 바로 요 밑에예요. 예, 그거도 상당히 쓸만할 때가 있다. 단지 서울 부산이 아닌 다음에는. 자, 그래서 지금 요번에 이제 홍보를 내리자마자 봤다는 것은 요번에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바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작업 중이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큰 베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카이의 미래에 대한 설계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재명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결정은 신속하게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룰라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하고 돌아왔을 수는 있다. 예. 그렇지만 겉으로 큰 발표를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상은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